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이창익입니다. 도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덕담이 오가야 할 설 명절에도 계엄과 탄핵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설 명절 민심의 향방을 짚어보고요. 비상계엄 실패 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 이후 전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설 명절 민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명절 기간 저 유권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제가 뭐 김제나 부안이나 현장을 둘러보면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씀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불안해서 빨리 이것이 매듭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뭔가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란의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겹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걸 빨리 좀 정치권에서 정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와 있느냐, 서울 가서 좀 빨리 정리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 위원장님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 조국혁신당은 새해 현수막에 국민은 새해 복 많이 받고 윤석열은 벌 많이 받고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약간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되도록 화제에 안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가장 크게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 아까 이원택 의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민생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경제가 트럼프 2기와 맞물려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임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단 제가 만난 시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고요. 예, 현 상황이 탄핵도 과정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이 너무 상식 밖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정리됐으면,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는가에 대한 놀라움, 분노,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피로감도 좀 심해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조사에 가면은 뭐 7조 3천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효과가 있다는 조사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녁에 가보면은 거의 뭐 상가는 다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민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교수님 한 말씀. 예, 저는 뭐 고향이 이제 경남 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기 대선 결과와 연관지어서 이제 계엄을 판단하려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기 대선의 결과와 계엄에 대한 그런 처벌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뭐 교수니까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역시 민생 안정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가 K스타트 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4명에 대해서 전화 면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응답자 중에 58%가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중대 범죄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39%가 이번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난해 12월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추이 자체가 탄핵 그 즈음보다도 훨씬 더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이 찬성 여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여론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요동을 치는 것은 이제 뭐 장기적 추세는 저는 여전히 탄핵에 대한 민심은 굉장히 더 높아진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좀 컸지 않는가.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벌어질 대선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이후에 지금 대선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셈법을 각자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런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보수도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각자 생각은 다르더라도 일단 서로 결집을 해서 표를 응집 효과를 좀 노리고 있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그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 최근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아주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심각한 과제이고 또 한국 정치가 이제 극우화되는 이런 부채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 집단이나 끊임없이 이런 그 이제 여러 가지 쇠뇌를 하는 정치 교육을 잘못된 정치 교육을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문제를 좀 낳고 있고 또 대선 전국에 대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중도층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빨리 이렇게 다시 이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부분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추세는 최근에는 다시 탄핵에 대한 찬성 이론이 다시 높아진 것처럼 이제 민심은 이제 한국의 정치 변화를 크게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와 당 지지도에서 물었는데 이건 설 연휴 기간입니다.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41%, 조국혁신당은 4%로 나타났는데 지난 1월 1일 날 같은 기관이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한 4%포인트 내려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2%가 오른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자, 안 교수님 이런 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우선 이제 아까 임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잘못된 여론조사들이 판을 치면서 이게 보수의 결집을 부채질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ARS 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미국 CNN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 결과를 아예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ARS 조사가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남발이 되면서 그런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도가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보수층 유권자들이 나만 계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의식을 하게 됐고 그들이 더 잘 결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약간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탄핵 정국의 가장 큰 차이는 20, 3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조사들을 찾아보면 20, 30대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로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전후로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20, 30대 유권자들의 그런 이제 돌아선 20, 30대 유권자들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점점 이제 그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책적인 우클릭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향후 이제 탄핵 이후에 이런 질서 유지에 있어서 민주당이 뭔가 좀 너그럽고 포용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대한 그 민주연합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금 국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이 발생했고 내란을 수습해야 할 국면하고 또 국민들은 예측을 하면서 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걸 예측하면서 이 복잡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과 내란만 놓고 보면 여론은 저는 분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실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이 여론조사가 틀렸다 또는 과표집이다 이런 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착시 현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인 국민을 믿고 우리 민주당은 나아가겠다. 그래서 지금 내란을 정리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건 좀 분명하고요. 아까 우리 한강욱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20대, 30대에 대한 부분 뼈아프게 저희들이 성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포용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좀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은 첫 번째 탄핵 국면 시기까지는 민주당이 올라갔고 국민의 이름이 하락됐고 두 번째 기간이 체포 국면과 구속 기간까지 그때는 또 국민의힘이 올라갔고 민주당이 내려갔고 지금 이제 구속되고 나고 사법부 폭동 이후에는 사실 이제 여론이 사실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정체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 속에서는 아마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과 포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와 친부 모두 좀 과표집되고 있는 현상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는데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요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의 혼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의 객관적 사실은 위헌위법한 범죄잖아요. 범죄인데 이 범죄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누군가 당선될 것 같다는 반대편의 불안감이 주관적 판단으로 상당히 증폭되어서 끊임없이 세뇌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보면 소위 진보 패널 혹은 뭐 내란에 반대하는 패널과 내란을 옹호하는 패널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하다가 기승전 이재명 타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급에 놓고 계속 선전선동하는 작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 진행에 언론의 기계적 중립이 너무나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 그렇지 이 내란의 주범은 윤석열이지만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착종 현상이 거듭 발생을 했고 이것이 실제 여론조사에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대선 국면에 가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혹은 야권과 여권 후보 사이에 저는 1~2% 차이로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크게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가게 되면은 더욱더 좁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내란을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되고 객관적 범죄에 대한 그 처벌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불확실성의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빨리 파면되고 형사법원에서 처벌받게 되면 조금 안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20, 30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20, 30대에서 여전히 탄핵 반대 의견은 높게 나오고 있어요. 70% 내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40, 50대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수는 지금 완전히 결집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그 20, 30대 유권자들을 어떻게 지금 민주연합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제가 생각해서 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극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번엔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번 주 6차 변론까지 지금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 탄핵 소추위원들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법사위원들로 우리 도내 의원들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전북 정치권인 민주당 의원님들 이성년 의원님, 박기성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또 탄핵소추위원으로 참가해서요. 사실 내란에 대한 어떤 원인과 전개 과정, 문제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증거들 이런 걸 확보하고 또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란 특위에서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으셔서 전체적으로 내란 조사 국조특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마무리를 짓는 것, 또 헌재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면의 과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이 양축을 내란 구축특위와 또 헌재 소추에서 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정보 공유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별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농해수위에서 농민과 어민들의 민생 문제, 또 우리 이제 우리 안호영 의원님은 이제 노동자들의 민생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월 1회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서 전북이 이 탄핵 국면에서 해야 할 역할과 또 민생 문제, 또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응과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비상계엄 시기 당시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었는데 네. 사실 최근 조 대표님 이제 수감 이후에 상당히 좀 활동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좀 지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당 등 일부에서 호응이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 이 원탁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구석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 결합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 총집결하여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자라는 제안들을 했고 이 제안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조국 전 대표는 옥중에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다수연합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다수연합을 제안한 까닭은 민주당이 물론 가장 거대한 정당이고 수권 정당인 건 맞지만 이 국면에서는 민주정부 4기 성립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까지를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다수가 연합이 돼야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마 사실은 민주당 탈당파들이랄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꼭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지난 설 기간 동안에 모든 언론이 이걸 받았었어요. 언론이 받았으면 안 되는 정도의 사소한 이야기도 까놓고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들을 계속 대서특필해서 포털사이트 일면에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마치 큰 분열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악마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다수연합이랄지 내란 종식 원탁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총집결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국 혁신당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울경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기각 여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 절반은 이미 인용 여론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사실 이미 증거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을 부정하거나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뭐 분명하게 될 것 같고 뭐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지금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더 대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고 올해 초조함의 이런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현재 조기 대선으로 전국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뭐 실제로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헌재 대통령 파면 시기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그 조기 대선까지 어떤 시기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 교수님? 예, 탄핵 심판을 일단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6월 11일까지 판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복잡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사정이 이제 얽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 몫으로 이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갔던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그 전례를 생각을 해보면 3월 중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여론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는 판단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월 중으로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조기 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은 거의 상반기 안에 치러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과제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전북 정치권에도 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 위원장님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크게 국민적 과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 원탁회의든 새로운 다수연합이든 여기에서 합의돼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을 상당히 신장시켜 놓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차기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자유권도 필요하지만 우리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혜지만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헌법 안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넣는 7공화국 헌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될 것이고 이것이 민주진영의 후보가 이제 탄생되게 되면 이 후보를 통해서 전부 힘을 모아가는 게 전국적 상황의 국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전북 지역으로 한정시켜 보면 지금 당장 민생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내 각 작은 지자체별로 민생 지원금을 줬는데 그 액수가 다 다릅니다. 액수가 다 다르고 전주, 군산, 익산은 지급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지사회 면담을 몇 차례 추진했는데 계속 면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민생 회복이 가장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에 재정당, 경제단체, 시민단체가 모여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의원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중한데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신중한데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사실 범진보 진영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민주 진영의 어떤 단일 후보를 잘 구축을 해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전북 정치권이 그런 점에서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억눌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상당히 좀 길고 예, 어려울 예. 것 같긴 합니다. 한 교수님 또 이어서 예. 말씀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87년 체제에 대한 이제 재점검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조금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선 때 국민 투표를 하는 조기 대선 때 국면에서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한국 대통령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사실 이제 셀프 쿠데타로 볼 수 있거든요. 셀프 쿠데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 독재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정부에서도 셀프 쿠데타가 발생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정치가 개인화됨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 개인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셀프 쿠데타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시점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도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는 아니죠. 이제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을 대통령이 발동하기 굉장히 어렵게 헌법 조항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임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한국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권이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지금 상당히 수면으로 또 올랐는데 시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죠. 그 논의에 우리가 흡입이 되게 되면은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지금 개헌을 하고 뭐 대선을 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기 정권 구도, 아까 권력구조 개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그러한 공약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또 정치권이 그걸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요즘 전국에서 보면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그 공직선거법에서만 봐도 2월 26일이죠. 결심 공판이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아니면은 2심 항소심 관련해서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또 다른 리스크들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가서 줄기차게 여당에서 지금 공격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처, 당 차원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여당에서 기승전 이재명 악마화를 하고 있고 또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3년간 사실 국정 운영의 난맥을 남 탓, 민주당 탓, 최종적으로 이재명 탓, 또 조국 대표 탓도 가끔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사법적인 것은 사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 수준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억울하다. 정치적 살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지켜왔고 또 역사의 구비마다 저는 양심적인 세력을 응원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선법, 유증교사 저희가 볼 때는 100% 무죄입니다.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것이 탄핵과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탄핵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재판 파면은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 탄핵재판은 재판대로
또 한 개인의 형사적인 재판은 재판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민주진영이 정말 단결하고 뭉쳐서 다시 한번 민주 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대개혁, 또 헌법 체제의 변화, 또 지역의 국토의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세계사적인 뭐 AI의 진화, 또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의 진화 이런 것에서 저희가 한 3, 4년 뒤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해갈 때 아마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회복을 더 지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님도. 저는 최근에 국면에서 내란 찬성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내란 반대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의 여론 주도권 상실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끔가다 이제 현수막도 보게 되고 언론을 상당히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없어져야 될 존재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하고 이재명이 없어지는 거하고 왜 같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급의 범죄자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또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가세한 점도 뼈아픕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뇌란수계로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고 그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게 윤석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수많은 언론들, 수많은 발언들이 여과 없이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 상실이 매우 뼈아프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이원택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함께 추진됐으면은 좋은 방향의 민주정부 탄생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지방선거가 내년에 열리는데 내년 6월 3일이죠. 그러면은 현재 앞으로 보면 1년 4개월 정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은 다 나붙었고 일부 입지자분들은 그 당원 모집까지 하는 게 뭐 공공의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자, 어떻게 임 교수님 어떻게 지방선거 벌써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미 뭐 1년 4개월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이제 후보자도 거의 윤곽이 잡힐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게 뭐 상황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 후보자들이 벌써 선거운동을 사실상은 지금 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 묻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지방선거가 사실 전라북도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아까 앞에도 말씀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대선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정체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더 빠르고 더 강한 이런 변화의 작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바텀업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먼저 실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단체장들의 연임 여부나 또는 교체 여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 네 석이 국회의원이 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변화가 좀 불가피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정부에서 조국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안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도 같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만은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런 측을 볼 때 호남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저희가 또 보고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또 우리 한 교수님 좀 몇 가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탄핵에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전북도 내 국민의힘의 입지는 거의 뭐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북 지난 총선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은 있어요. 근데 유권자들이 선택할 대안이 지금 전북 내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난번 이제 총선 때 보셨듯이 전북 도민들의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참신한 후보를 공천해서 민주당과 겨룰 것인가 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전북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청년 유출입니다. 청년 인구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 바깥에서 오는 학생들이 무려 60%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전북에 정착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단체장들이 이런 청년 유출 그리고 인구 소멸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고 어떤 정책들을 펼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 양당의 어떤 그 정책적인 전략을 조금 살짝 또 들어봐도 너무 좀 빠르긴 이른 감이 없진 않겠지만 먼저 그 우리 정도선 위원장님부터. 우리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30%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당선시켜낼 역량과 힘이 있다. 그리고 전북 도민의 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북 정치의 혁신적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북 도지사하고 군산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게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새만금 관할 건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다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산시의회나 김제시의회나 다 민주당이고 군산시 국회의원이나 또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님께서는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 내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혁신적 전북 정치의 교체를 통해서 전북 정치의 새로운 양당 구도를 한번 만들어내야지만이 전북 정치가 일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안 또 새로운 또 연대 이게 가능해야지만이 전북 정치의 발전 이것이 곧 전북 경제의 발전 경제가 발전하면 인구 소멸을 막는 길도 될 테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은 여성과 청년 중심의 그 후보를 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막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했는데 아마 좋은 후보들을 찾아내고 교육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생활 정치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이런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새롭게 설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민주당이 도민들 속에 들어가서 사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아픔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는 역할을 사실 좀 더
깊게 도민들과 함께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당에 민생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김보금 대표를 위축해서 우리 도민들의 민생 문제, 어려움이 있는 민생 어느 현장에도 우리 당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시장 군수나 시도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장에도 우리 도당이 가겠다. 가서 듣고 조정하고 해결해 가겠다.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또 들어가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2030 세대들 뭐 젊은 층들 유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책적 능력은 아무래도 도청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도청이 사실 정책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라북도 도당에 정책비전센터를 또 두어서 사실 우리 전북의 비전을 사실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듣거든요. 아픔과 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일 가까이 있는 정치권에서 그런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전북이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공천 과정은 제가 뭐 그건 장담하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정말 비전 있고 젊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좀 공천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인위적인 배제나 또는 어떤 줄 세우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을 거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도민들 속에서 거듭나고 또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관할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난 4, 5년간 계속 고민도 했고 또 국회의원들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 영토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하면 탄핵 사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어느 지자체장도 자기 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차원에서 조정하고 만들고 이런 논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사안의 성격상 이게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충분히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게 1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과가 1차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2차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그런 것이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것보다 서로 협력하고 좀 더 통합된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과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또 선제적 대응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걸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공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도 이제 기준들은 많고 매번 선거 때마다 좀 바뀌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미 지역구에서는 어느 지역구에서는 무공천을 한다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는 얘기도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공천 기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무공천이라는 말은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뭐 공천 기준은 아마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보통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축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봤을 때 한 10월, 9월 정도에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각 광역시도당이 이제 한 연말쯤 또 이제 그 지방선거 이제 기획단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기에서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와 기준들을 검증을 통해서 이제 수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 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젊고 청년과 또 여성 또 뭐랄까 이제 청렴하고 또 능력 이제 비전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좀 단체장이나 또는 시도의원, 군의원에 좀 최대한 들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신 공천 기준이 이제 뭐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4년간 또는 8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가 또는 뭐 청렴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얼마나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가. 그러나 또 시도의원들인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집행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나 계약사무로 인해서. 그런 적정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종합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해 가고 있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인물 확보가 더 중요하시겠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광역의원, 도의원은 22곳이 무투표 당선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33곳인가가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북 정치의 다양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조국혁신당은 뭐 조국 전 대표가 창당할 때부터 지방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혁신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우리 후보들로서는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염두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원택 우리 민주당 도당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도당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여성 중심의 세대 교체가 좀 긴급하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정치의 세대 교체가 매우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국혁신당도 아마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도당에서는 지역위원장 공모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출마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년 반 정도 남은 선거에서 최대한 혁신적인 후보,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후보를 찾아내서 함께 공부해서 공천해서 투표에 당선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그리고 이미 막이 오른 지방선거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지만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정치 외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